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8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약간은 걱정되는 마음이었는데요. 금요일 날 나스닥이 4% 이상 폭락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AI 수혜주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중과 함께 투자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속이 상하셨을 수도 있고요. 또 주말 동안 그렇게 밝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시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의 첫 번째 방송은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시간 전에 미준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린 특별 컨텐츠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 증시 폭락, 하락장의 시작인가, 저가 매수 기회인가. 사실 이 질문은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궁금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갖게 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8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 주의 첫 번째 방송도 소중한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분들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며칠 동안요. 같은 내용의 질문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의 계획을 좀 공유 드릴까 하는데요. 보시면 18시간 전에 제리 다은님께서 멤버십 할인 이벤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모익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드디어 돈이 생겼는데 이번 달 말에 50% 할인 이벤트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50% 할인 이벤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머니폴로우2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도 할인 이벤트를 늦게 받네요. 투자 자금이 적어서 다시 하실 때 연회원 가입하고 싶습니다. 블루 발렌타인 이틀 전에 이분께서도 미준 멤버십 50% 할인 이벤트 좀 많이 기다려야겠지요. 지난번에 못해서 아쉽네요. 뭐 그 밖에도 많은 분께서 멤버십 할인 이벤트를 부탁드립니다. 50% 할인 이벤트 한 번 더 진행 부탁드려요.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준 멤버십 할인을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요. 제가 상반기 미준 탑픽 그리고 하반기 미준 탑픽 이렇게 두 번을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좀 공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 말에도 2026년 하반기 미준 탑픽 라이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하반기 들어서 주가 상승이 가장 도드라질 만한 좋은 주식 5개를 선정을 하고요. 이 주식의 투자 가치를 이제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나서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김인중 대표님께서 또 이 5종목, 제가 선정한 5종목에 대한 펀더멘탈 분석을 해주시면서 저희 둘이서 과연 어떤 주식이 가장 좋아 보이는지 개인적인 가장 좋아 보이는 주식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2번씩 이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6월 27일 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라이브 방송으로 미준 하반기 탑픽을 발표를 하고요. 보통 이 이벤트를 진행하기 앞서서 한 일주일 정도는 할인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미준 멤버십은 물론이고요. 또 초이스탁에 대한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벤트가 다음 주에는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 할인 행사 필요하신 분은요.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시면 다음 주에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일주일 이상 못 기다리겠다. 당장 미존 멤버십 가입하고 싶다 이러신 분은요. 일단 월 회원에 가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할인 행사할 때 다시 한번 연 회원에 가입을 하시면요. 월 회원 멤버십이 마감되는 시점에서 1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께서 다음 할인 기회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 밖에도 두 가지의 질문을 더 읽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두 개의 질문을 함께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삼겹살 배구파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13시간 전에 남겨주신 글인데요. 신규 투자는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가요? 샌디스크가 더 매력적인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SK 하이닉스, 샌디스크 둘 다 제가 포트폴리오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뭐 특별히 한 종목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좀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괌 스타일 6421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이틀 전에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미주님, 계속 떨어지는 모멘텀 종목들 무섭지만 요 며칠 더 샀는데 끝을 모르게 떨어지고 있어 두렵습니다. 금요일 장 초반에 좀 더 매수했는데 밤새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장 후반에도 계속 하락 중이네요. 투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손실률이 감당이 안 되는데 개인적인 손절 라인 종목별로 20%를 지켜서 팔고 바닥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좋을지 기다리는 게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면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읽어드린 게 아니고요. 첫 번째 질문도 그렇고 두 번째 질문도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경계해야 된다는 하나의 실수를 두 분 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삼겹살 배구파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은요. 신규 투자는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가? 샌디스크가 더 매력적인가? 이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좋은가? 샌디스크가 더 좋은가?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자, 그런데 신규 투자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주식 상관이 없는 거를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집이 한 채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집이 있는 거랑 아니면 집이 없는 거랑 내가 지금 시점에서 한 채를 더 사건 아니면 없는 집을 하나 사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이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는요. 내가 한 채를 더 갖고 있는지 그 주식을 이미 갖고 있는지랑은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 때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 매매 결정을 하시면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지금 시점에서 좋아 보이는데 내가 이미 갖고 있으니까 안 산다. 이것도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는 이 주식이 없으니까 분산 투자하니까 그냥 하나 더 사야겠다. 이것도 이상한 결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게요. 나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든지 갖고 있지 않든지 내가 갖고 있는데 지금 플러스 수익률인지 마이너스 수익률인지 내 평단가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요. 싹 다 잊으시고 그냥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이닉스가 좋은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샌디스크가 좋은지 이것에만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드려봅니다. 괌 스타일 분도 같은 의미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손절 라인을 종목별로 20%를 지킨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요. 내가 매수한 평단가 있잖아요. 이 평단가에서 20% 떨어지면 팔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을 내가 언제 샀냐랑 이 주식의 모멘텀은 아무런 상관이 없거든요. 기술적인 분석을 할 때는 우리가 21 이평선, 51 이평선, 200일 이평선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를 써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에서 20% 떨어지면 판다. 이거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는 정말 투자할 때 절대 고려해야 되지 않는 나의 손실이 얼마가 됐건 나의 평단가가 얼마나 됐건 나의 지금 수익률이 얼마나 됐건 이거는요. 싹 다 좀 잊으셔야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가창만 보고요. 이 주가창이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하향 돌파하는지 아니면 21이평선이 뚫렸는지 51이평선이 뚫렸는지 RSI 지표가 어떤지 이렇게 나랑 상관없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매매 결정을 하셔야죠. 그게 아니고 내가 자꾸만 매매 결정의 주체가 된다. 내가 들고 있는 주식, 나의 수익률, 나의 평단가가 기준이 되는 순간 나의 매매는 엉망이 돼버린다.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시황은요. 그냥 금요일 시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는 일주일간 S&P 500 매배 성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사선을 쭉 그으면 이쪽은 다 빨간색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다 녹색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금요일 하루로 바꿔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하루 동안 워낙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요일 하루의 영향이 일주일을 지배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기술주는 싹 다 전몰했습니다. 올라간 종목이 거의 한 종목도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기술주, 반도체, AI 수혜주, 메가테크 기업, 매그7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나머지 섹터의 종목을 보시면 푸른색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죠. 왜냐하면 투자 자금이 S&P 500에서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의 유동성은 그대로 있고요. 지금 나타난 현상은 메가테크 기업이라든지 반도체 기업, AI 수혜주에 몰려져 있던 자금이 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빠져나갔고요. 이 자금이 다른 기업들의 주가를 올렸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섹터 로테이션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섹터 로테이션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5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됐죠. 미국에서는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충격이요. 너무 안 좋았던 게 아니라 너무 좋았거든요. 자, 보시죠. 미국의 노동부는 5월 달에 비농업 고용 지수가 17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나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의 예측치는 약 8만 5천 명에 불과했거든요. 그 얘기는 시장의 전망에 비해서 2배 이상 달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가 발표가 된 거죠. 그 얘기는요. 지금 경제가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실업률도 4.3%로 전월 대비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요. 이 강력한 고용 지표는 페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사실상 소멸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의 심리를 급격하게 전환시켰다. 자, 그래서 잘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해 말에 올릴 수도 있겠다. 이런 공포감이 밀려오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하지만 좋은 뉴스는요. 결국은 좋은 뉴스입니다. 이렇게 고용이 튼튼하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한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실업률도 굉장히 낮잖아요. 그 얘기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질 확률은 아직도 굉장히 낮은 겁니다. 호황이란 얘기죠. 자, 이렇게 호황일 때는 결국은 베어마켓이 찾아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빨리 전쟁이 종료가 돼서 유가가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일을 막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 뉴스 하나만 보고 지금 나스닥이 무려 4.2%나 떨어졌는데요. 이거는 지나치게 과잉 반응이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뉴스에 지나치게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했던 폭락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요.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냥 팔아야겠다. 이런 물량이 패닉셀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가 더 있는데요. 평균 시간당 임금은 0.3% 올라가는 데 그쳤습니다. 전년 대비는 플러스 3.4%고요. 그래서 원래 임금이 굉장히 끈끈하거든요. 임금이 많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깊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평균 시간당 임금이 0.3% 올라가는 데 그쳤고 전년 대비도 3.4%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약간은 잦아질 수 있는 좋은 수치였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잠깐 하이라이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마켓 데이터를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폭락한 게 아니죠. 파이낸셜 서비스, 금융주도 올랐고요. 헬스케어가 0.61%, 부동산도 0.68% 올랐고요. 유틸리티가 0.93%, 마지막으로 필수 소비재가 1.71%나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고용보고서가 너무나 좋았잖아요. 고용보고서가 너무나 좋았다는 얘기는 경제가 튼튼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경기가 튼튼한데 왜 필수 소비재가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죠. 원래는 경기를 타는 거는 임의 소비재잖아요. 근데 임의 소비재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2.05%나 급락했고요. 오히려 경기를 타지 않는 필수 소비재는 1.71% 올라갔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한 일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건 올리고 이건 떨어진 게 아니고요. 그동안 많이 올라간 건 팔고 그동안 떨어진 건 그냥 산 겁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움직임만 보고 섣불리 이거는 지금 시장의 꼭지다. 뭐 새롭게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보기에는요. 지금 섹터별 성적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반은 올라가고 반은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폭에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53.6%의 주식이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단기적인 추세가 살아있고요.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58.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빅스입니다. 공포지수가요. 여기 막대를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하루 만에 한 4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숨에 21.5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절대값으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입니다. 이게 막 28, 29, 30까지 올라가면 그때서야 막 공포지수가 극적인 상태에 올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25 아래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요. 과거에 봤을 때 이렇게 빅스가 갑자기 쭉 올라가면요. 그때는 주식을 던져야 되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였죠? 3월 초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급등했을 때는 3월 27일 그리고 3월 30일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월 30일 이후에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급상승했죠. 따라서 이때는 바닥이었습니다. 시장의 바닥을 빅스 지수의 꼭지가 보여준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11월 20일 그리고 그 전에는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이때 역시도 단기 저점이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급등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는 4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관세가 발표되면서 너무나 크게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것은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빅스는 금요일날 하루 동안 39.68%나 폭등했는데요. 빅스가 이렇게 한꺼번에 급등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요. 단숨에 공포 단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중립으로 떨어졌었죠. 그래서 탐욕에서 중립으로 떨어지면서 추세가 왼쪽으로 바뀌는 건 조금 부정적이었는데요. 결국은 중립으로 떨어졌던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 단계에 이미 접어들었기 때문에 조금 더 공포감이 심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좀 극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한 25 근처까지 아니면 25 아래까지 떨어지면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자, 물론 지나치게 빅스가 갑자기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또 갑자기 반등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바닥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미리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미중 포트폴리오의 성적인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플러스를 기록한 종목은 단 4가지에 불과합니다. 마벨 테크놀로지가 28.52% 올라가면서 폭락장에서도 건재한 모습을 발휘했고요. 물론 이제 금요일 하루만 보면 16% 이상 폭락하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로 AAOI가 11.74% 일주일간 플러스를 기록했고요. 코히런트가 플러스 4.29%, 루멘텀이 1.02%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주식은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TSMC가 마이너스 0.78, 엔비디아 마이너스 2.86, 암홀딩 마이너스 2.93,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3.5, G버노바 마이너스 3.58, WDC 마이너스 3.67, 벌티프 마이너스 4.81, 대리 마이너스 6.30, BE 블룸에너지 마이너스 7.51, 샌디스크 마이너스 8.00, AMD 마이너스 9.63, 마이크론 마이너스 11.02, 크레도가 12.35% 떨어졌고요. 마지막으로 어닝을 발표하고 주가가 급락했던 브로드컴이 13.6%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우량주 포트폴리오는 올라간 종목이 2개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구글이 2.83% 떨어졌고요. 그 아래쪽에 탈레에너지가 마이너스 5.70, 메타도 6.25%나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이 9% 넘게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앞에서 이미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도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글 쓰느라고 제가 주말에 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금요일날 주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추가적으로 폭락하면 어쩌지 뭐 이런 걱정은 아니었고요. 그거보다는 미중 멤버분들 그리고 미중 구독자분들이 좀 속이 많이 상하셨겠다. 지난주에 현금 비중 늘리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걸 이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제가 현금 비중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지만 현금 비중을 갖고 계시면서 다른 투자자분들보다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과거는 과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깔끔하게 제가 보고서로 작성했습니다. 주말에 모시고 이것저것 리서치하면서 만든 자료니까요. 오늘 방송은 정말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한 7, 8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열정이 들어간 그런 보고서라는 점 여러분들께서 감안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목은요. 미국 증시가 폭락했는데 과연 하락장의 시작인지 아니면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말 그대로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금요일 하루 동안 S&P 500은 2.58%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4.18%나 급락했거든요.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폭락이죠. 특히 S&P 500의 테크놀로지 기술주 섹터가요. 하루 만에 무려 6.66%나 폭락하면서 우리가 애정하는 기술주와 반도체 중심으로 매도 압력이 집중됐다. 이렇게 금요일 날의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불안감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높죠. 갑자기 꾸준히 올라가던 주가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폭락이 상승장의 끝을 알리는 시도일까? 그래서 지난주가 혹시 꼭지가 아닐까?
아니면 강한 상승장 중간에 나타나는 건강한 조정일까? 잠시 쉬어가는 것일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가장 핵심 질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글을 통해서요,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데이터가 보내는 메시지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9가지의 역사적인 통계, 이미지 9개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텐데요. 자, 이 통계를 통해서 지난주 금요일의 폭락이 과연 이번 랠리의 끝을 알리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오래간만에 저가 매수 기회가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확률적인 답을 명확히 제시할 예정입니다. 제가 확률적인 답이라고 적어놓은 이유는요, 100% 확실한 건 없죠.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미국 증시의 역사적인 통계를 분석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할 텐데,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확률적인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깊숙이 지속될지는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조정을 무조건 두려워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강한 상승장 이후 나타난 단기 충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러한 저의 의견은 개인적인 감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9가지 역사적인 통계를 종합한 결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한 이유부터 정리를 해봐야겠죠.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 하락은 경기 침체형 붕괴보다는 강한 상승 이후의 변동성 충격에 가깝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폭락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경기 침체 공포가 본격화됐다기보다는요, 강한 고용 지표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가 커졌고요. 그러면서 고평가된 기술주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이번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 발언이 있었고요. 또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5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연준의 긴축 우려가 재점화됐죠. 금리를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오히려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커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나스닥이 단기 과열 구간에 진입한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도가 집중됐다. 자, 그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기간은 투자자에 따라 다릅니다.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굉장히 적절한 매도 기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스페이스 X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단 한 가지도 펀더멘탈의 구조적인 악화는 아니죠. 경제가 갑자기 침체된다든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등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공포감에 불과하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이게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빅스가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빅스가 하루 만에 39.7%나 급등했습니다. 빅스가 이 정도로 급등했다는 것은요, 시장이 단기 공포를 빠르게 가격에 반영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봤을 때 이런 급격한 공포의 폭발은요, 역사적으로 중장기 저점 근처에서 자주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는데 조금 크기가 작죠. 어쨌든 제가 이거를 여기 해석해 놨는데요. 자, 6월 5일 금요일 빅스는요, 단 하루 만에 39.7% 폭등했고요. 동시에 S&P 500은 2.6% 급락했습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사전 2개월, 그러니까 42거래일 동안 수익률은요, 무려 14.7%였거든요. S&P 500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위에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보면요, 이 3가지의 조건, 빅스가 39% 이상 폭등했고 S&P 500은 2.5% 이상 하락했고, 그리고 그 전에 2개월 동안 주가가 3% 이상 올라간 상황은요, 사례가 1990년 이후 8번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드문 일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1990년 이후에 8번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의 성적은 어땠는지 이걸 한번 분석해 봤죠. 자, 1개월 이후의 평균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1.1%, 그리고 수익률의 중간값은 플러스 2.9%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무려 86%나 되고요. 자, 그리고 3개월 이후에는요, 평균 수익률이 갑자기 4% 플러스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중간값도 6.5%나 올라갔고요. 상승 확률은 71%. 자, 그리고 6개월 이후의 평균 수익률은 무려 플러스 11.4%, 중간값은 플러스 7.9, 9개월 이후에는 플러스 13%, 수익률의 중간값은 플러스 11%. 자,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1년 이후에는요, 역사적인 통계가 반복된다면 평균 수익률이 무려 플러스 17.8, 그리고 중간값은 16.2% 플러스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단한 게 있죠. 6개월, 9개월, 12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은요, 무려 100%, 100%, 100%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처럼 빅스가 갑자기 급등하고 또 동시에 S&P 500이 많이 급락하고 또 그 전에 2달 동안 상승세가 유지됐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보통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도 있죠. 앞으로 한 달 정도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도 꾸준히 급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S&P 500이 50일 안에 15% 이상 급등한 뒤에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오면요, 이 조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시장이 이미 강한 상승 추세에 있었고 또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얼마나 하락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한 다음에 떨어지는 경우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평균인지 이걸 계산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뭐냐면요, 올해처럼 S&P 500이 50일 안에 15% 이상 상승한 경우, 그리고 동시에 사상 최고가에서 5% 이내에 있었던 경우,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오면 얼마나 떨어지는지 여기에 대한 평균치 그리고 중간값을 계산해 봤습니다. 첨부 자료에 따르면, 위에 있는 그래프에 따르면요, 1950년 이후 이런 사례는 22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대 손실은 평균적으로 이랬습니다. 3개월 이후에 최대 하락률 평균은 3.8%에 불과했고요. 하락률의 중간값은 2.1% 떨어지는 데 그쳤죠. 자, 그리고 6개월 최대 하락률 평균은 4.6%였고요. 하락률의 중간값은 2.2%에 불과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강한 상승 추세에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하락률의 중간값이요 2%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끊임없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계산은 어떻게 보면 역사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죠. 1987년에 큰 충격으로 이어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32%나 폭락했거든요. 하지만 평균과 중앙값만 놓고 보면요, 지금처럼 강한 상승장 이후의 조정은 대체로 추세 붕괴가 아니라 숨 고르기에 가까웠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그래프는요, S&P 500이 45일 거래일 만에 19% 이상 급등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수익률, 6개월 수익률, 12개월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역사적인 통계가 집합이 돼 있고요. S&P 500이 45 거래일 동안 19% 이상 상승한 경우를 분석했습니다. 보통 이런 급등은요, 시장이 과열처럼 보이는 순간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막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과열 같은데 버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오히려 강한 추세의 시작 또는 중간 구간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자, 위에 있는 첨부 자료에 따르면요, 1950년 이후 14번의 사례가 있다. 그 얘기는요, S&P 500이 45 거래일 동안 19% 이상 올라간 경우가 총 14번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1개월 후에 상승 확률은 92.3%, 3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은 84.6%, 6개월 이후에는 84.6, 9개월 이후에는 84.6, 그리고 1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은
확률은 무려 83.3%입니다. 자, 따라서 주가가 단시일에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논리는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1개월 동안 평균 수익률은 무려 4.1이고요. 중간 수익률도 4%를 넘어갑니다. 3개월 이후에는 평균 6.58% 올라갔고요. 중간 수익률도 6.17. 6개월 이후에는 평균 수익률이 9.03, 중간 수익률이 9.64나 되고요. 12개월, 1년간의 수익률은 15.8, 중간 수익률도 20.07로 굉장히 높죠. 그래서 오히려 S&P 500의 평균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상승장 자체가 부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주가가 갑자기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주식을 팔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나스닥 100이 하루 4% 이상 급락해도 사상 최고가 근처라면 그 이후 반등 확률은 높다. 이러한 건데요. 자, 이번 하락에서 가장 많이 흔들린 게 나스닥 그리고 기술주죠. QQQ ETF는요. 금요일 하루 동안 무려 4.77%나 급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 100이 많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역시도 통계적인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첨부 자료에서는요.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에서 10% 이내에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4% 이상 급락한 사례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 수익률을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1985년 이후에 21번 같은 일이 발생을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4% 이상 주가가 빠진 이후에 평균적인 수익률은 이렇습니다. 일주일 이후에 일단 플러스 2.2%가 나옵니다. 중간값은 3%고요. 그리고 상승 확률이 무려 75%에 달한다. 자, 따라서 나스닥 100이 갑자기 이렇게 4%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고 나서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주일 이후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해 있죠. 1개월 이후에도 플러스 2.2%, 중간값은 4.6% 플러스고요. 상승 확률은 65%입니다. 2개월 이후에는 평균 9.6%나 수익률이 올라가 있고요. 수익률의 중간값은 무려 11.2%, 상승 확률은 70%. 자, 그리고 3개월 이후의 평균은 플러스 6.6%고요. 수익률의 중간값은 8.5%, 그리고 주가가 올라갈 확률은 65%입니다. 자, 그래서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발생한 급락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추세 붕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조정에 가깝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에도 나스닥 100인데요. 나스닥 100이 연속으로 갭다운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강한 반등으로 이어진 사례가 굉장히 많았다는 역사적인 통계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스닥 100이 사상 최고가에서 20% 이내에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연속으로 1% 이상 갭다운으로 출발한 경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장이 오픈하고 나서 동시에 1% 이상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요. 목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고 이틀 연속으로 개장과 동시에 1% 이상 급락했거든요. 이걸 우리가 갭다운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조건의 의미가 뭐냐면요. 시장의 심리가 단기적으로 매우 나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주식을 던지면서 1% 이상 급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적인 결과는 오히려 강력했죠. 1985년 이후에 16번의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에서 20% 이내에 있는 상황에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 랠리가 아직 유효한 상황이죠. 강세장에서 1% 이상 갭 다운이 2번 연속으로 발생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나스닥 100의 성적표를 보니까요. 굉장합니다. 3개월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11.1%, 6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17.9%, 9개월의 평균 수익률은 19.8%, 그리고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요, 무려 20%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상승 확률도 보시면요. 3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은 86.7%, 6개월 이후에는 93.3%, 9개월 이후에는 93.3%, 1년 이후에도 86.7%입니다.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시장이 무섭게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날이 연속으로 나온다고 해서 목요일, 금요일 그랬죠.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도망가야 할 신호는 아니다. 자,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아, 이제는 하락세로 접어들었구나. 지금이라도 던져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강한 상승장 안에서는요, 이런 공포가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진입 기회가 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 통계적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요, 사상 최고가 자체는 매도 신호가 아니다. 이런 역사적인 교훈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상 최고가를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지금 사상 최고가니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미 너무 오른 것 아닌가? 여기서 사면 고점이 아닌가? 사상 최고가 이후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는 걱정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오죠.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직접 분석을 해보면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요, S&P 500이 6월 달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해는 1950년 이후 19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의 6월 평균 수익률은 2.9% 플러스고요, 상승 확률은 89.5%였다. 자, 그 얘기는 6월 초에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사실은요, 결코 부정적인 신호가 아니다.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해서 그때부터 떨어질 거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강한 시장은 사상 최고가를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반복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걸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밑에 하나의 차트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준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6월 달입니다. 6월 달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수치가 발견이 되죠. 자, 위의 이미지에서 연간 고점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요, S&P 500은 12월에 연간 고점을 기록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S&P 500이 1950년 이후에 1년 동안 주가가 가장 높은 경우가 언제냐면요, 12월이 보통 가장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 이후에 무려 32해 동안 주가가 꼭지를 찍은 게 12월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미국 증시가 강한 해에는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7월 달, 8월 달에 꼭지를 찍고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거죠. 12월까지는 보통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1950년 이후 지금까지 S&P 500이요, 6월 달에 연간 고점을 찍은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죠. 자, 여기 나와 있잖아요. 5월 달이 꼭지였을 경우에는 2번, 7월 달은 3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월 달이 연간 꼭지였던 부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도 비슷한지 봐야겠죠. 나스닥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나스닥 100이죠. 나스닥 100의 경우에는요, 1985년 이후에 지금까지 6월 달에 연간 고점을 찍은 경우가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이 꼭지의 확률이 2.44%에 불과하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거죠. 자,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미국 증시의 계절성이요, 6월이 고점일 확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꼭지면 어쩌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은 역사적인 사실이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조금 부정적이죠. 자, 왜냐하면 6월 달과 중간 선거해의 계절성은 단기 변동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조정이 몇 주 이상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의 변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S&P 500 6월 달에 미드텀 이어 시즈널리티입니다. 1950년부터 2025년까지 6월 달의 변동성을 보는 건데요. 그냥 6월 달이 아니라 중간 선거가 있는 해만 따로 띄어서 보는 거죠. 자, 그랬더니 중간 선거가 있는 해 6월 달은 초반은 좋습니다. 근데 한 5일, 6일부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다 마이너스죠. 그리고 1950년부터 2025년까지 중간 선거 해의 6월 달 평균 수익률은요, 마이너스 2.11%입니다. 그리고 상승 확률도 36.8%에 불과하거든요. 그 얘기는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6월 달은 전통적으로 약세란 얘기입니다. 수익률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승 확률도 36.8%에 불과하다. 따라서 6월 달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급하게 주식을 막 사고 이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하나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뭐냐면 중간 선거 해에 올해처럼 1분기가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올해 2026년에는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S&P 500이 마이너스였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역사적으로 2분기와 3분기는요, 흐름이 약합니다. 자, 그리고 4분기에는 평균적으로 반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올해는 중간 선거가 있는데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중에 1분기가 약했다면 2분기랑 3분기도 약할 가능성이 있다. 자, 하지만 다행인 부분은요, 4분기, 중간 선거가 4분기에 있잖아요. 4분기에는 평균적으로 이 초반에 조금 잃은 거를 다 만회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지금 당장 바닥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는요, 6월 달에서 여름까지는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은요, 지금 무조건 올인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 가진 현금을 일제히 투입하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씩 이런 6월 달도 그렇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변동성이 심할 텐데,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는요,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게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역사적인 통계를 차분하게 분석해 보니까요, 이번 하락은 약세장의 시작이라기보다는요, 강한 상승장 이후 나타난 변동성 충격이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특히 빅스가 급등하고 S&P 500이 급락하고 나스닥이 급락하고 연속 1 갭다운을 보이고 사상 최고가 근처 조정이라는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 보면요,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9가지나 되는 그래프를 보여드렸습니다. 9가지나 되는 이미지가, 역사적인 통계가 같은 결론을 보여주고 있죠. 그거는요, 역사적으로는 향후 1개월보다 6개월에서 12개월 후에 수익률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급격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변동성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6개월부터 12개월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우리의 친구다.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요, 6월의 계절성이라든지 중간 선거해의 계절적인 특성, 유가 상승, 금리 우려, 기술주 과열 부담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가 전략에 신중해야 됩니다. 공포에 매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현금을 한꺼번에 쓰면 안 되고요, 성장 스토리, 펀더멘탈이 확실한 종목을 선별해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자에게 진짜 기회는요, 편안한 얼굴로 오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드니까 그게 기회거든요. 대부분의 기회는 공포라든지 변동성, 의심, 그리고 불편함에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이번 조정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폭락을요, 하락장 진입의 신호가 아니라 좋은 기업을 다시 점검하고 현금 비중을 활용하고 장기 포트폴리오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전략적인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장의 공포가 만연한 시기에는요, 진짜 좋은 기업을 사야지 단순히 빠진 기업을 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종목을 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 조정에서 우리가 봐야 할 우선 순위를 정리해 보면요, 첫째, 매출과 순이익이 실제적으로 급성장하는 기업, 그리고 가이던스와 시장의 컨센서스가 급성장하는 기업, 이런 기업을 골라야겠죠. 자, 두 번째로 현금 흐름이 강력하고 재무 구조가 튼튼한 기업. 셋째, AI 혁명의 구조적인 성장 산업 안에서 이미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 1등 기업, 2등 기업, 이런 기업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요. 넷째, 단기 테마만 있고 실적 검증이 약한 과열 종목은 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가 매수라는 말은요, 싸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훌륭한 기업의 주가가 일시적인 공포 때문에 억울하게 다른 주식과 동반 하락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려왔을 때 사는 게 진정한 의미의 저가 매수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된 미준의 한마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의 주인공의 이름은 피터 베레진인데요.
이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 랠리의 전환점 그리고 필수 추적 지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아직까지 반도체 랠리가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이러이러한 신호가 잡히면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 이러한 설명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뭔지 이분의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내일은요. 제가 딸아이의 학예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서 공연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방송에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 좀 공연이 길어지면 방송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방송을 쉬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국립공원협회에 따르면 곰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4월 말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타이밍은 흥미롭게도 주식시장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시장의 하락장을 뜻하는 베어들 역시 세력을 모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한 가지 사실을 매우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미 경고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락론자들은 종종 월가에서 가장 똑똑한 축에 속하는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고 커리어에서도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거의 항상 비관적인 전망만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비관적인 태도를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이클 버리를 예로 들어보죠. 그는 주요 기술주에 대규모 공매도를 걸었으나 최근 SOXX 풋옵션에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남은 자금을 동일한 포지션으로 이월했습니다. 그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는 다시 풋옵션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존 허스먼이 기록적인 극단, 대안투자, 그리고 하마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모든 분이 이 글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정말 환상적인 글입니다. 다만 그의 비관적인 성향이 수년간 그의 투자 성과에 지장을 주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해 두겠습니다. 자, 제 다음 게스트 역시 명석한 분으로 방금 실적 거품도 여전히 거품이다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셨습니다. BC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인 피터 베레진님을 모셨습니다. 피터님, 주가의 포물선형 상승을 쫓는 대신 실적의 포물선형 움직임에 주목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흔히 밸류에이션 거품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실적 거품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위기 이전에는 건설주에 실적 거품이 있었습니다. 거품이 정점에 달했을 때 건설주는 선행 PER 4~5배에 거래되었으나 이후 80% 폭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행주도 선행 PER 3배에서 12배 사이에서 거래되다가 이후 80% 폭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실적이 지속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현재 반도체 주식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건설주에 대해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여기서 차트를 하나 띄워보겠습니다. 당시에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가 당연하게도 바퀴가 빠지면서 하락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말은 정말 엄청난 폭락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반도체 분야에서도 그와 같은 종류의 위험이 존재할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위험이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연산 능력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주식의 랠리가 끝날 것이라고 말하려면 이 격차가 좁혀지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장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조만간 닥쳐올 일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터, 당신의 보고서에서는 실적 거품이 호황과 불황을 오가는 경기 순환형 섹터에서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도 하셨는데 이미 몇 가지 사례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메모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월가가 허를 찔린 부분 중 하나는 메모리가 일반적으로 호황 아니면 불황이었고 최근 몇 년간은 대부분 불황이었다는 점인데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다는 개념, 즉 사라지지 않을 내재적 수요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이것이 잠재적으로 이 랠리를 월가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훨씬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메모리 시장은 플레이어 수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훨씬 더 과점화되었습니다. 현재 그들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있고 중국인들도 이 분야에 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본격적으로 전개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에 대한 수요로 인해 공급이 조만간 따라잡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75년 전 앨런 튜링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듯이 연산은 완전히 보편적입니다.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들어지는데 그건 그냥 모래일 뿐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데이터 센터는 주유소와 같은 존재가 되어 마진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수익성이 높지는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후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 진입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장 임박한 일이 아니라 내년이나 내후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몇 달마다 주가가 20%, 30%, 40%씩 상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고점에 도달했다거나 곧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명한 인사들이 항상 존재하는 이런 하락론적인 이야기나 관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장이 주기적이고 언젠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엄청난 수익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대중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올바른 지표를 추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말을 보는 것은 그리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 중 하나는 과거의 기술주 사이클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하향 조정하기 시작할 때쯤이면 주가는 이미 30%에서 40%가량 떨어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보다는 연산 수요에 대한 더 직접적인 실시간 지표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GPU 임대료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현물 메모리 칩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양한 모델의 도입률은 어떠한지, 토큰에 대한 지출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등을 봐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지표들이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 지표들이 꺾인다면 그때가 바로 빠져나와야 할 때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보고서들을 계속 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내용이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뵙겠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흡주시가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